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우리 장수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박상철 교수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장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워낙 그 코로나 팬데믹이 뭐 정점에 다다른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이슈와 관련돼서 우리 박상철 교수님이 그 맡고 계신 그 사회봉사 활동에 한 가지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지는데 국제백신연구소의 한국 후원회 회장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오늘 그 얘기로 이 대화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국제적인 기관 꼭 이런 저 의료 이쪽 부분이 아니고 모든 국제기관이 전 세계 수백 개가 있는데 그 헤드쿼터 본부가 있는 국제기관이 제일 먼저 한국에 만들어진 게 이 바로 국제 백신 연구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도 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의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백신연구소는 헤드쿼터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 두 번째가 그 GFCC. 예, 그렇죠. 예. 그 송도에 송도에 있는, 있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예. 근데 본사가 이렇게 있다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한국에 있음으로써 그 관련된 연구라든가 생산 활동 이게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또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백신 연구소가 여기 헤드쿼터가 있는데 금년에 드디어 분소가 생겼습니다. 분소가 분소가 스웨덴에 생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소 또 어디 또 생길 것이겠죠. 생기겠죠. 자, 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은 국제 기구로서의 어떤 역할은 헤드쿼터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이 WHO가 이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이 백신 연구소하고 소위 이제 링크를 넣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메르스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죠. 자, 그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해주시죠. 예, 예. 코로나하고 연결해서. 예, 네. 제일 처음에 이 국제 백신 연구소가 WHO와 인연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메르스입니다. 그렇죠. 메르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딱 터져가지고 아주 국내에 큰 혼란을 일으켰었지만 일찍 그래도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었는데 전 세계에 예를 들면 메르스의 표준 혈청 이거 만드는 데가 국제 백신 연구소입니다. 자, 표준 혈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타이터가 얼마냐를 결정을 해주는 아주 핵심이 있죠. 이제 그런 역할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국제기구가 예를 들면 믿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그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그 백신들의 어떤 프로토콜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소위 검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그 국제 백신 연구소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국내 그 벤처 또는 이런 그 바이오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제 무대에 등장하려면 복잡한데 이 백신 연구소를 통하게 되면 바로 그냥 국제 무대에 그냥 나가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국제 백신 연구소가 형식은 이제 국제기관이고 연구소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 뭐 파이저라든가 머크라든가 뭐 존슨존슨 못지않은 세계적인 제약회사하고 동격에 물론 플러스 알파의 그 이렇게 국제적인 사회봉사한다는 의미는 하나 더 있지만 그걸 빼더라도 정말 세계적인 제약회사 본부가 하나 한국에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실 코로나 백신도 국내에서 뭐 만들고 제약에서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전부 연결을 국제 백신 연구소가 해줬어요. 그렇죠. 이, 근데 이게 알려지질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건 뭐 역할을. 굳이 알릴 건 뭐 있습니까? 물론. 네, 하여튼 백신 연구소가 그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그 위상이 높아가지고 또 국제적으로 링크 시켜주는 아주 핵심 그렇죠. 그런 아주 참 그 글루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테크놀로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일 그 의문을 가졌던 것이 왜 대한민국 백신 빨리 못 만드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백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본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예,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항원만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플랫폼이 허가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국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요 거죠. 플랫폼이.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것만 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어떤 A라는 질병에 대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그 백신이 성공이 되면은 이 안전하다, 뭐 효과 있다 인정이 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그 플랫폼에다 이 항원만 바꿔 넣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아, 이제 그래서 그것이 개발하는데 적어도 한 6, 7개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좀 딜레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백신 연구소가 아주 중요한 컨설트 역할을 다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드쿼터가 그리고 실제 R&D 센터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죠. 근데 그 현상을 보시면서 그럼 장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이제 찾아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박 교수님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의 진척과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왜 늙느냐 연구를 이제 저희들 실험실 본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노화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포들이 이건 증식 인자를 이렇게 치면은 늙은 세포는 증식을 안 해요. 젊은 세포는 막 증식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젊은 세포는 막 증식을 하는데 늙은 세포는 증식을 안 해.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 뻔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반대로 한번 죽여보자. 죽여보자. 어떤 놈이 잘 죽는가. 그러니까 젊은 세포 늙은 세포를 가지고 이건 자외선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늙은 놈이 잘 죽을 줄 알고. 그랬더니 젊은 오히려. 세포만 죽고 늙은 세포는 안 죽어. 예. 증식을 못하는 거. 그럼 여기다 잘 죽어야지. 그렇죠. 근데 근데 안 죽어.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딱 하니까 모든 학자들이 그건 세포다. 세포니까 그럴 것이다. 개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이제 실험합니다. 이게 젊은지 늙은지를 가지고 복강에다가 소위 이제 독약을 넣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그런 소위 이제 DNA 독성 에이전트를 넣어서 얼마나 손상이 되느냐. 그럼 당연히 늙은 그 개체가 손상이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 반대요. 젊은지에 뭐 간이나 심장이나 막 손상이 생기는데 늙은 개체는 안 생기더라요. 그게 혹시 그 암도 나이가 들면 전파가 안 돼서 오히려 암 걸리는 분이 연세가 되면 오래 산다는 그건 또 얘기하고 이제 증식을 못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그건 있으니까 증식을 또, 못하는 또 거고 조금 이제 다른 조금 이야기고. 다르네요. 예. 이건 이게 파괴. 이게 저희들 그 노화 연구를 하면서 저한테 아주 충격이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풀자.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래서 그걸 또 찾아냈습니다. 결국 결국 이제 젊은 세포고 늙은 세포 가지고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됐느냐. 젊은 세포는 예를 들면 세포를 증식하는 인자, 또는 세포를 죽이는 인자가 쏙 핵내로 들어가. 핵열로? 이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 막이 있고 다 핵이 있어. 그렇죠. 핵 안으로 들어가. 핵 안으로. 예. 그러니까 핵으로 가야 작동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식도 잘하고 그 대신 죽기도 잘해요. 아, 그러니까 그 오픈네스에 그렇죠. 있어야 되네요. 예. 근데 이제 늙은 세포는 이게 신호가 핵 안까지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증식도 못하고 그렇죠. 그 대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리어가 있다. 예. 이 배리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뉴클리어 배리어 하이포티스라는 뉴클리어 배리어. 네. 핵막 이 장애설이라는 이런 거 하는데 그럼 거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 트레이드업입니다. 트레이드업. 트레이드업. 왜냐하면 증식을 포기한 대신 생존을 택한 것이. 노화의 의미가 뭐냐? 네, 트레이드오프네요, 정말. 예. 증식이 아니고 생존을 택한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생명이라는 것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살아남는 것이죠. 살아남는 거다. 생명체는 어떻든 간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생명체의 절대적인 그 그러나 원칙이죠. 그 개체로 보면 그렇지만 종으로 보면 증식이 살아남는 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증식이 중요하고, 그렇죠. 개체로서는 생존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 네트워크다 뭐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죠. 인간 사회로 이제 적용하면. 그러면 그렇죠.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것은 예를 들면 각 생물학적 이유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비욘드 그렇죠.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비욘드 바이올로지죠. 그것이 예.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시키는 것이 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장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동물이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그렇죠. 다른 것이 뭐냐? 이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 장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 dignity, 예. 그 자부심, 자긍, 저는 그걸 전제로 보면 인간이 나이를 든다는 게 그런 자부심과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이 유지되면서 예.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니까 꼭 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한다, 늙는다 이런 표현은 좀 바꿀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노화를 표현할 때 조금 그 소셜한 term으로 저는 confident aging, confident aging, 예. 당당하게 늙자. 당당하게 늙자. 네, 당당하게. 이제 늙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눅이 들지 말고.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내가 의지가 꺾인다니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100세 보면서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예. 100세가 된다는 거, 장수한다는 것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런 장수 사회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제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자강. 내 건강 내가 지켜야겠다. 자강, 예. 자강. 건강 내가 지켜야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가 자립. 자립,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해버려야겠다. 그렇죠. 남에게 의존하지 남한테 말고. 의존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생입니다. 더불어. 공생. 투게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예를 들면은 같이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자강과 자립이 기초가 된 공생이 되면은 예. 남한테 신세지는 공생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코로나 이슈하고 좀 연결시켜 볼고 또 볼 때 코로나보다는 우리 출산율 저하 그하고 연결해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의 하위 변수로서 이 출생률을 따져야지 출산율 그 자체만을 늘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네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그 출생률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뭐 여자들 일자리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문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 당연히 그것도 걱정할 것이죠. 그러나 그 시절을 좀 크게 봤을 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의 본질이 뭐냐. 정말 건강하게 당당하게 내가 오래 살 수 있으면은 자식 많이 낳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세대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늙었을 때 어쨌을까 하는 그 그렇죠. 두려움. 그리고 자식들이 나 안 챙겨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버리고 좀 자식 낳는 것은 낳는 것이고 키워서 내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새끼입니까? 그건 이제 지도 독립된 존재인데. 그렇죠. 이제 그건 그렇게 하고 무슨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컨피던스를 갖자. 컨피던스, 예. 저는 오늘 크게 많은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두 개가 지금 와닿네요. 첫 번째는 어떤 현상 면에서 7, 80대보다 100세가 훨씬 100세 이상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 그건 정말 큰 메시지 같고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 비결, 그 원인이 바로 증식과 생존의 트레이드오프에서 이 트레이드오프의 초점이 증식에서 생존을 가면서 생존 자체도 아름다운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 이런 게 딱 와서 정말 많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단한 예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돌아가신 분 치사율 80대가 20%다. 80%가 20%. 근데 100살 넘은 사람들은 5%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저는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100세 시대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죠.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사실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제학회를 하면서 이제 줌으로 했습니다만은 제일 퀘션이 100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렇죠.
이게 80대가 이러면 20% 죽었으면 100살인 사람들은 한 50% 죽었을까? 글쎄 말이에요. 네. 야, 그랬더니 벨기에 대표가 발표하고 미국 대표가 발표하고 일본 팀들이 발표하는데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드시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장수를 향해서. 저도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그 서울,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대구 예. 세 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구과학원에 가서 또 석자 연구원 하고 있고 전남대학에는 석자 교수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 일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강연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또 외부 강연도 좀 이렇게 다녔고. 예. 그러나 저는 하여튼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제가 쫓아가 줬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저는 조건을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저도 바쁘고 그렇죠. 그러면서 즐거움이 오고 있지 않느냐.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